мною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Ее цель – защита людей, которые на протяжении 8 лет подвергаются издевательствам, геноциду со стороны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1년 전 푸틴의 이 한마디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은 끔찍한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러시아가 쏜 미사일과 포탄으로 우크라이나의 아파트와 쇼핑센터, 극장 등이 차례로 무너져갔습니다. 사상자들은 셀 수도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두 나라에서 병사 각각 10만 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민간인 희생자도 4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측 사망자만 12만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살도 자행됐습니다. 러시아군은 부차와 이지움에서 수백 명의 민간인을 고문 살해에 안매장했습니다. 고향을 등진 난민도 1,0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800만 명이 유럽 각국으로 탈출했고 우크라이나 내 유랑민 숫자는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국경지대에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을 전진 배치해놓고 봄철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도 한치의 영토도 양보할 수 없다며 결사항전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의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소한 1, 2년은 더 계속될 거란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Let me down. 안녕하세요. 아카루시아 TV 나레이터 준영이입니다. 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벚꽃이 만발해지고 봄바람이 우리 곁을 스치고 지나가며 추운 겨울이 언제였는지도 모르게 따뜻하고 온화한 봄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허나 대한민국의 정반대에 있는 유럽에서는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무고한 시민들과 아까운 젊은 장병들의 목숨이 헛되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워낙 대한민국 정치판이 아싸리판이 되고 있어서 거의 뉴스에 다뤄지지 않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제3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저는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 허나 뉴스에 나오는 내용과 인터넷에 흘러다니는 많은 정보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릴 뿐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현재의 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야기하겠습니다. 애당초 2022년 2월에 전쟁이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워낙 국력 차이도 심하고 무장 상태나 병력수 등등만 보아도 러시아가 순식간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전쟁이 며칠 혹은 한 달 이내에 끝날 것이라고 다들 예상했었습니다. 헌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전쟁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다 마찬가지였다는 걸 알게 되었고, 뜻밖에도 러시아 군대의 허접함이 여기저기 드러나 그동안 러시아의 군사력이 과대포장되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쟁이 터지기 전 양국의 군사력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러시아는 육해공의 상비군은 거의 90만에 달했고 예비군만 200만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약 20만의 상비군과 약 90만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전투기는 러시아가 약 1,500대 정도, 우크라이나는 98대, 공격 및 수송헬기 또한 러시아 약 500여 대, 우크라이나 34대, 전차는 러시아가 약 1만 2천 대 이상, 우크라이나 2,500대 정도 보유했으며 장갑차 또한 러시아 약 3만 대, 우크라이나 약 1만 2천 대, 야포 또한 러시아 약 7,500문 이상, 우크라이나 약 2,000대 정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옛 소련 연방 시절보다는 못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전력차를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헌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고 보니 옛 소련 시절의 전술에서 벗어나지 못한 러시아의 졸렬한 작전과 언제나 발목을 잡는 보급의 문제점, 명분없는 전쟁에 동원된 병사들의 사기저하 등의 총체적 문제가 겹쳐 러시아군은 이도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버렸습니다. 물론 국제적 비난과 침략군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 러시아는 처음부터 모든 전력을 쏟아붓지도 않았고
일개 방면군과 몇 개의 여단, 공수부대 등으로만 침공을 시작한 건 사실입니다. 애초에 전쟁 시작 시점에도 병사들에게는 훈련인 것처럼 하고 대테러 작전 정도로만 소개한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대략적인 전쟁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이 전쟁은 2022년 2월 24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공습은 22일부터였지만은 일단 기갑부대와 기계화 부대가 진군을 시작한 것은 24일부터였습니다. 처음 공세가 시작될 때에는 북부와 동부, 남부를 동시에 공격하는 기염을 보였으며 이때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순식간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듯이 맹공격을 퍼붓고 전 국토를 유린할 듯이 보였습니다. 북부 전선만 하더라도 전쟁 발발 겨우 일주일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 러시아 말로는 키예프에 거의 도달한 러시아군이 전쟁을 곧 끝낼 것 같이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침략을 당한 국가의 수반은 빠르게 수도에서 후퇴를 하고 때로는 망명을 하고 때로는 전선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가서 후위를 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나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수도 사수를 천명하며 키이우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후퇴를 하지 않았습니다. 코미디언 출신이라는 다소 희극적인 배경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는 싸우는 전사의 모습을 보였고 향후 이것이 서방 세계에 큰 감명을 주었고 지금도 강국 러시아를 맞아 그는 훌륭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전쟁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그를 비난하고 많은 이들이 손가락질하지만은 한 국가의 리더로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많은 감명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보십시오. 탈레반이 수도로 진군하자 누구보다 빨리 대통령이라는 자가 돈과 재물을 챙겨 서방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만약 젤렌스키가 키이우에서 누구보다 빨리 도망을 갔더라면 아마도 러시아군은 손쉽게 우크라이나의 수도를 점령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크라이나군이 결사항전으로 수도를 지켜내자 러시아군은 이도저도 못하고 또한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인 보급 루트가 막혀버려 더 이상의 전투도 하지 못하고 후퇴의 후퇴를 거듭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공세 종말점에 도달한 러시아군은 차례로 후퇴를 거듭해 순식간에 우크라이나군은 북부 지역을 개전초로 되돌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남부 전선은 어떤가요? 이제야 드러나지만은 원래 러시아군의 의도는 북부는 조공이었으며 크림반도를 통한 남부 전선이 주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헌데 남부 전선 또한 가장 치열한 전장이었던 헤르손 지역과 오데사 상륙전이 있었습니다. 헤르손 지역은 과거 이미 점령했던 동부의 돈네츠크 지역과 크림반도를 잇는 아주 중요한 지역으로 러시아는 반드시 이 지역을 점령해야 이 전쟁에 큰 획을 긋는 주요 전승이 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허나 여기서도 러시아의 졸전이 벌어지며 이렇다 할 전과도 얻지 못하고 오데사 지역에 상륙할 상륙함 3척을 잃어버리고 흑해함대의 기함 모스크바함까지 격침당하는 듯 너무나 졸전에 졸전을 거듭하여 결국 우크라이나군에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지금 현황은 거의 모든 전력 투사를 동부전선에 집중하고 있으며 거기다가 모든 침공군의 발목을 잡는 이른바 라스푸티차가 결국 오고 말았습니다. 라스푸티차가 무엇이냐면 넓은 평야지대인 우크라이나 평원은 겨울에는 얼어붙어 기동전을 펼칠 아주 좋은 조건이지만 봄비가 오고 난 후 얼어붙은 대지가 녹고 모든 평원이 진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프랑스의 나폴레옹, 독일의 히틀러 그 어떤 침공군도 이 라스푸티차를 만나면 진흙밭에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전진도 후퇴도 못하는 패전을 겪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이토록 장기화된 이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러시아군의 명분없는 침공의 전략 전술 부재입니다. 뚜렷한 전쟁 목표도 없이 그냥 닭돌 침공 그 자체는 각 부대 간의 유기적인 연결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밀고 들어가고 축차 투입, 축차 소모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2차 세계대전 이후 거의 변한 것이 없는 러시아군의 보급체제입니다. 예전부터 러시아군의 인명경시 풍조는 만연했고 가장 중요한 식량 탄약 연료 등 기본적인 전쟁 물자 보급에 대한 안일함은 2022년인 지금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병사는 싸울 수가 없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셋째,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쟁 의지를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리더의 의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의지가 있느냐,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도망을 치느냐, 이것이야말로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러시아는 거의 9만에 가까운 전사자가 발생했으며 통상 부상자는 2배라고 한다면 20만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걸로 보여집니다. 우크라이나 또한 이미 10만에 이르는 전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는 벌써 4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에 침공하여 거의 10년간을 싸웠는데 전사자가 1만 5천여 명 정도였다 하니 지금 이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잃은 병사가 얼마나 많은지 실감하실 겁니다. 러시아가 개전 초 투입한 병력이 약 15만 정도라고 알려졌는데 이미 그 병력의 약 3분의 2가 죽거나 다쳐서 없어진 겁니다. 거의 매일 약 800명의 병력이 녹아버린 겁니다. 또한 이 전쟁으로 우크라이나는 전 국토의 3분의 2가 폐허가 되었으며 러시아 또한 서방의 경제 제재로 석유 수출 감소와 경제가 몰락하여 향후 경제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다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 전쟁의 끝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유럽, 서방 세력들은 수백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하고 있으며 러시아 또한 부족한 병력을 죄수까지 동원하며 점점 국가 총력전 양상을 띠고 있고 원래부터 자원 부자였던 러시아인지라 아직까지도 수많은 전쟁 물자, 특히 툭하면 핵무기 운운하며 양보 없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전쟁은 끝날 수도 있겠죠. 다만 푸틴 한 사람의 야욕 때문에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 전쟁인지도 모르고 끌려왔던 병사들, 아무것도 모르고 미사일 폭격에 숨진 사람들,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폐허밖에 안 남은 주위를 보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도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과 70여 년 전에 전쟁을 겪었던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25 전쟁이 끝나고 무엇이 남았습니까? 결국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위정자들이지만 그 피해를 받는 것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이 승자도 패자도 없는 무의미한 전쟁이 끝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다시금 평화를 찾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아카루시아 TV 나레이터 준영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Puxa, cara, ela está tão na sua.